설날인 오늘은 전국이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게 온화하겠습니다. 광주가 9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고 특히 영남 내륙은 15도 이상 큰 일교차가 나타나겠습니다. 남은 설 연휴 동안 맑고 예년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며 귀경길에도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하루 전국 각지에서는 막바지 귀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연휴를 즐기려는 나들이 객들까지 몰리면서 기차역과 터미널, 고속도로는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귀성길의 표정, 김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절 귀성길의 별미는 역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매장마다 인파가 북적이고 식당 키오스크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라면 한 그릇에 귀성길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고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는 간식으로 핫도그를 먹으며 설레는 명절 추억을 남깁니다. 차가 막혀서 힘든 것보다는 그 집에 가서 애들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놀 기대가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가족 친지분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애들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낼. 고속도로를 몇 시간이나 달려 도착한 그리운 고향. 짐칸에 차곡차곡 쌓아온 선물 꾸러미도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장거리 이동의 피곤함은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을 생각하니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주말에 알바 때문에 오랜만에 못 내려가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 볼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랑 당구도 치고 볼링도 치고 이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시간 보낼 것 같습니다. 열차 한 대가 들어올 때마다 대합실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생전 처음 보는 설날 풍경을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귀성객의 관광객까지 뒤섞인 기차역은 연휴 내내 발 디딜 틈 없는 활기로 가득합니다. 그 연휴가 있으면 무조건 부산으로 옵니다.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부산이 좋아서. 네. 뭐 청소도 하고 많이 먹었기 때문에 또 이제 살도 빼고 운동도 할 생각입니다. 네. 명절의 설렘과 여행의 기대가 함께한 하루. 목적지는 달라도 행복한 명절을 보내려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았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육아나 간병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들여야 하지만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워 그림자 노동으로 불립니다. 가족 돌봄 노동을 하는 이들은 이번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요?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 예쁘다. 무슨 색깔 칠할까? 이 무슨 색깔이야? 70 넘은 박은화 씨는 날마다 딸네 집으로 출근해 쌍둥이 손녀 주희, 서희를 돌봅니다. 첫째 오빠까지 새아이가 등원 준비하는 아침 8시부터 저녁 차리는 밤 8시까지. 손주들 커가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그만큼 체력 소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업어라, 안으라, 서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냥 나만 그냥 붙들고 그래요. 그나마 조부모나 친인척의 돌봄을 맡기면 수당을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 돌봄 수당 월 45만 원으로 크진 않지만 든든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외벌이가 되다 보니까 부모한테 챙겨줄 돈도 없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지도 따뜻하고 저도 그냥 그 돈으로 애들 장난감이든 뭐 기저귀든 아이들이 부쩍 자란 만큼 이번 설 명절에는 또 어떤 재롱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지금 애들이 많이 커가지고 지금 이제 세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복을 이쁘게 입혀서 저희 친정 부모님 또 시댁 부모님께 이제 인사도 드리고 같이 떡국도 먹고. 오늘 큰일이 생겼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일인데 여사님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침밥을 차려봅니다.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를 10년째 돌보는 청년 간병인 조범희 씨. 간병 일상이나 간병에 도움되는 정보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그거를 그래 너 진짜 잘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더 듣는 게 요새 더 보람이 되고 제가 그 10년을 인정받고 있다고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이들에게 명절은 간병사 공백을 메워야 해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병상에만 누워있는 어머니가 오랜만에 친척들과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뭐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아침 일찍은 이제 가족분, 친척분들을 모시고 솔직히 저 보호자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그럴 때 또 가족 친척분들도 보고
그게 되게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육아도 간병도 1년 만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돌봄 노동을 하는 이들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단발성, 단기간이 아닌 보다 장기적이고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설 명절을 맞아 지난해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설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신 덕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여사도 올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다주택자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또 올렸습니다. 특히 주택 6채를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콕 집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나 금융 혜택을 유지해야 하느냐고 공개 질문도 던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다주택자를 겨냥한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누군가 돈을 벌려고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아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오르고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건 분명한 만큼 세제나 금융 특혜를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도 지우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최근 언급한 대출 연장 제한 가능성에 이어 추가 정책 수단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란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하며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에 대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보호하고 기존의 특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국민의힘이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이 없진 않을 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서면 임대가 줄어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하면 임대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이는 무리한 주장이란 겁니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설 연휴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통해 다주택자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의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불효자는 운다는 말로 에둘러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논점 흐리기를 멈추고 다주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황부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 메시지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하자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장 대표도 SNS 게시글로 응수했습니다. 충남 보령 시골집 전경이 담긴 사진들을 공유하며 이 대통령 글로 노모의 걱정이 크다,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맞받은 겁니다. 90대 어머니와 장모 등이 거주하는 주택까지 투기성으로 몰아가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기득권 수호로 몰아가는 마귀 사냥과 편가르기를 멈추고 현실을 봐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내내 집값과 월세가 폭등했다며 이재명표 세습 서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와 속도 조절입니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가 효심을 방패 삼아 다주택 보유란 논점을 흐린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주택 6채를 보유한
장동혁 대표 입장부터 밝혀주는 것이 어떤지요? 끝까지 다주택자로 남겠다고 하는 건지요? 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퇴임 뒤 거처를 문제 삼은 데에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장 대표의 6채라고 거듭 직격했습니다. 이어 시장 왜곡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정부 목표는 분명하다며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 등으로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장동혁 대표의 노모 언급은 전형적인 감성팔이라면서 나머지 주택에 누가 실거주하고 있는지도 밝히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담은 강도 높은 메시지가 이어진 가운데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에 주도권을 주려는 여야의 공방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일 당원, 당심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다음 전당대회 연임을, 멀리는 총선 공천권과 대권까지 염두에 둔 포석인데요. 이른바 이재명 모델을 따르는 건데 무슨 전략인지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공천 홍역을 앓았습니다. 구주류 반대파가 줄줄이 쫓겨나는 이른바 비명횡사 반발을 당시 이재명 대표는 뚝심으로 무마했습니다.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175석 압승. 친명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되면서 당 체질이 이재명 1급 체제로 바뀌었고 마침내 20년 비주류 꼬리표도 뗐습니다. 갑작스럽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거대 야당 대표는 행정부 수반에 올랐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한 당대표는 여의도 주류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친명 결집을 꺾고 이재명 정부 초대 여당 수장에 오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주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정 대표는 연임용이란 비판 속에도 권리당원 표심을 확대하는 1인 1표제를 끝내 관철했습니다. 1인 1표제는 진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시행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에 계파가 해체될 것이다. 더 선명한, 그래서 정 대표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조국혁신당을 품으려던 합당 승부수는 일단 좌초됐지만 정 대표는 당 운명은 당원이 결정한다는 말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반대 진영엔 결집, 또 결집을 내건 닮은 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있습니다. 내부 총질은 결단하겠다는 단호함으로 금배지를 단 지 만 3년 만에 제1야당 대표로 정치적 체급을 확 불렸습니다. 여전히 그 단일 대우에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짠물 지지층이 내준 이런 숙제에 응하면서 장 대표는 자신만의 단단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우클릭 행보와 독단적인 의사결정, 징계정치 등으로 당내 반발이 잇따랐지만 당원에게 거취를 묻자는 호기로운 출사표를 던질 정도로 당심은 자신하는 표정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모두 당심에 호소하는 건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될 다음 전당대회 연임을 위한 포석입니다. 이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추다 보니 극단의 정치는 나날이 가속화된다는 쓴소리도 들립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2024년 12월 3일 주요 인물들의 행적과 역할을 되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체포조 운영과 선관위 점거라는 임무를 각각 맡았습니다. 사실상 계엄의 손과 발 역할을 했다는 평가인데요.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 육군사관학교 48개 출신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국군의 안보범죄와 간첩 색출을 담당하는 방첩사령부를 이끌게 됐습니다. 주목받은 건 여전 사령관이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 라인이 형성된 겁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식사 자리에도 종종 초대받았던 여전 사령관은 사전에 비상대권이란 언급을 들은 몇 안 되는 인물로도 꼽힙니다. 계엄 당일엔 정치인 체포라는 가장 중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때는 요청한 것은 뭐 동향 파악 또는 위치 추적 정도로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비상계엄의 또 다른 행동대장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계엄 당일 정보사 요원들에게 야구 방망이와 망치를 준비시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관리실을 장악하려고 한 인물입니다.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한때 여단장을 상대로 하극상을 일으켜 문책 인사가 예정됐지만 민간인 비선으로 불린 전임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힘을 써주면서 기사회생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인사 이후 문 전 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현역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주는 등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순수히 따르게 됐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체포조 운영과 선관위 점거는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국헌문란 목적 폭동의 핵심 요소입니다. 12.3 계엄 사태에서 손과 발 역할을 맡았던 두 전직 사령관의 책임 범위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행적은 어땠을까요? 국정원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해 직무유기로 구속 기소된 건 조 전 원장이 첫 사례입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후보자 지명 당시 밝혔던 내용입니다. 조 전 원장은 1980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 등 요직을 거쳐 국정원장까지 올랐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장으로서 준법의식도 천명했는데 국정원장은 공직자로서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법 지금 있는 그대로 저희가 법은 법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정작 12.3 비상계엄을 맞닥뜨리자 뱉었던 말들은 흩어졌습니다. 특검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뜻을 내비쳤던 삼청동 안가 모임에도 참석했고 12월 3일 당일에도 실제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반 전부터 대통령 집무실에 자리했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모두 지켜본 데 더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전날부터 김건희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특검 수사로 유의미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진 못했습니다. 대신 특검은 조 전 원장을 기소하며 국정원법 위반에 더해 위증 등 모두 7개의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국정원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해 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건 조 전 원장이 첫 사례입니다. 조 전 원장이 거듭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체포방해 혐의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을 한 차례 인정하면서 내란 혐의 재판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발단이 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대법원 판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에서의 위법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등 공수처 수사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습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단행했고 군사보호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반면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 역시 수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재판부마다 다른 법리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내란 혐의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지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그동안 유독 입길에 많이 올랐습니다. 외부의 공격, 특히 정치권의 공격이 거셌는데 그동안의 논란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귀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계산법에 소속 법원장은 물론 천대엽 당시 법원 행정처장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에 있는 대로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퉜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부장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와 공세가 뒤따랐습니다. 법원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지만 수사가 시작되며 압수수색까지 받았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재판 진행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초반엔 재판을 주 1회만 진행하면서 늑장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 제가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11월 종반부에 이르러 피고인 측 변호인들을 적극 제지하지 못한다는 논란에도 시달렸는데 특유의 농담조 진행마저 말밥이 됐습니다. 검사님들 준비 가능하실까요? 그래서 슬픈 표정하지 마시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1년간 재판을 이끌어온 지귀현 재판부가 초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쇼트트랙 김길리 선수가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길리는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펼쳐진 여자 1000m 결승에서 네덜란드의 벨제부르와 캐나다의 사로에 이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6번째이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세 번째 메달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5000m 계주 결승에 오르면서 20년 만에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준결승 경기에선 무엇보다 대표팀의 허리인 이정민 선수의 추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과 함께 2조에서 뛴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준결승. 레이스 중반까지는 후미에서 무리하지 않고 체력을 아끼면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분위기 반전은 3번 주자인 이정민의 몫이었습니다. 결승선을 25바퀴 남기고 일본과 벨기에를 차례대로 제치면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11바퀴를 남겨놓고 이정민이 다시 한번 나섭니다. 아웃코스로 빠져나가 네덜란드를 제치고 1위로 치고 나갔습니다. 이후 네덜란드의 선두 자리를 잠시 내줬지만 7바퀴를 남겨놓고 이정민이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합니다. 세 차례 결정적인 추월을 이정민이 모두 해냈습니다. 결국 임종원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1위를 확정합니다. 이로써 한국은 네덜란드, 캐나다, 이탈리아와 함께 메달 3칼을 놓고 결승에서 다툽니다. 2006 토리노 대회 이후 20년 만에 금메달 도전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안고 돌아온 스노보드 최가운 선수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또래들과 비슷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굴의 투혼으로 전 세계를 울린 최가운이 정상에 오른 지 사흘 만에 귀국했습니다. 올림픽에서 얻은 한국 설상 종목 첫 금메달을 직접 깨물어 봅니다. 밀라노에 있어서 실감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딱 들어와서 이렇게 맞이해 주시니까 더 잘 실감 나는 것 같고 첫 올림픽의 첫 메달이 금메달이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진짜 지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이번 대회 스노우보드 성과에 대한 공은 동료들과 나눴습니다. 앞에서 두 선수가 좋게 은동을 따주셔가지고 저도 자신감 조금은 얻은 것 같아요. 메달 따기 전에 승은이가 대회 가기 전에 제가 꼭 다 이기고 오라고 일본 선수들 다 이기고 와 이렇게 말하고 그랬었어요. 그동안 8시간 시차에도 아낌없이 응원을 보내준 친구들과의 축하 파티도 재차 소개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축하 파티하고 이탈리아에 시차가 맞춰져 있을 정도로 항상 연습 때도 그렇게 응원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친구들하고 빨리 거의 이틀 연속 지금 파자마가 잡혀있어요. 우려했던 무릎 부상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며 먹고 싶은 음식으로 10대다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줍종쿠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거를 다른 분들이 밀라노에서 주셔가지고 먹고 와가지고 그래도 괜찮고 그리고 또 마라탕 제일 먹고 싶어요 지금. 저 할머니가 만드는 육전이 가장 먹고 싶어요. 한국 동계 스포츠계 역사의 한 획을 그으며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알린 여고생 최가온. 스노우보드를 꿈꾸는 후배들을 향해선 다치지 않고 즐기는 운동을 하길 바란다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여전히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2명 등 피해자가 3명이나 되지만 현재로선 A씨의 신상이 대중에게 공개될지도 불투명합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에도 경찰은 모텔 사망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A씨의 계획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미리 음료에 섞어 마시게 한 만큼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첫 번째 남성이 음료를 먹고 현장에서 혼절한 걸 지켜본 뒤 2, 3차 범행 때 2배 넘는 약물을 탄 점이 살인 고의성에 무게를 싣게 합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상해 치사 혐의를 전제로 놓고 여전히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살인 혐의 입증에 유력한 정황 증거로 쓰이는 인터넷 검색 기록 분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경찰 조사도 비교적 차분히 받고 있지만 줄곧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견 충돌로 남성들을 재울 목적으로 음료를 건넸을 뿐이며 이후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한 사실조차 몰랐단 겁니다. 결국 살인에 대한 A씨의 미필적 고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 성패가 달렸는데 현재로선 A씨가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되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사상자가 3명이나 나온 것과는 별개로 살인죄가 명확하고 수법이 잔인해야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수차례 프로파일링과 면담을 거쳐야 해 A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역시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17일 스위스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섭니다. 회담을 하루 앞두고 양측은 외교적 유화책과 강력한 군사 압박을 동시에 쏟아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과의 2차 핵 협상을 하루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란 국영TV 등은 군사적 위협 가능성에 맞서 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를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회담이 열리는 제네바에 하루 먼저 도착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아그라치 장관은 공정한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갖고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통신 인터뷰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더 현실적인 쪽으로 움직였다고 들었다며 협상에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전날 미국이 제재를 푼다면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이란이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유화책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협상 상대인 미국 역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과의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대화에 일단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Diplomatically reach an agreement that addresses the things we're concerned about. We will be very open and welcoming to that. But I don't want to overstate it either. It's going to be hard.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이스라엘을 찾아 트럼프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군사적, 외교적 접근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other line is the military option. I think President Trump is looking for which line can catch the biggest fish. 여기에 이란의 핵 장비와 기반 시설을 모두 해체하라는 이스라엘의 압박까지 더해져 핵 협상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 논의와 함께 포로 교환에도 합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데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종전 논의와 함께 추가 포로 교환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이번 포로 교환 대상에는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이미 한국행 희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에 합의할 경우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송환될 경우 박해 우려가 있거나 본인이 거부할 경우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당사자끼리 포로 교환을 진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포로 송환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큰 데다 우크라이나도 자국민을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 북한군을 내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북한군 포로를 비중을 높게 쳐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하면 러시아에 잡히는 우크라이나 포로를 많이 돌려주겠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거기에 솔깃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원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1년째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태. 북한군은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동인들의 한국에 요청 시 전원 수용을 할 거고 그리고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러시아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기본 원칙. 종전 논의와 함께 포로 교환도 점점 현실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군 포로 운명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집에 가고 싶어. 중국에서 10억 인구가 시청하는 최대 명절 방송 춘환이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간이 아닌 로봇이 무대 한가운데를 장식하며 중국의 로봇 굴기를 과시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표주박을 든 로봇들이 비틀비틀 킥권을 선보입니다. 넘어진 뒤 굴러 일어나는 동작은 영화 속 성룡을 빼닮았습니다. 연속 공중회전과 고난도 덤블링도 사람 못지않고 소년들과 함께한 창술과 땅졸곤 시범도 수준급입니다. 중국 춘절전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시청하는 TV쇼 춘환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꼽힌 로봇 공연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등장한 로봇들의 풍호 시범은 1년 만에 괄목할 성장을 보였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가수들의 백댄서로도 등장했고 뮤지컬 무대도 함께 꾸몄습니다. 할머니의 최애라는 제목의 꽁트 프로그램에서는 손자 역할을 맡은 로봇들이 인간 배우와 함께 연기를 펼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춘절 귀향길에도 인간 대신 로봇이 사자춤을 추며 명절 분위기를 달궜고 완전 자율 AI 기술로 축구 경기를 펼치는 로봇들도 아직은 어설프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기엔 충분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출하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90%를 차지하며 미국을 크게 앞선 중국.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올해 중국의 로봇 판매량이 2만 8천 대로 지난해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집권 여당의 압도적인 총선 대승 이후에도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대응이 이후 한일 관계에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민당의 총선 압승 후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고 다카이치 총리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후 한일 외교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오는 22일 시마네 현이 주최하는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입니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정부 인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竹島についてもですね、本来でしたら竹島の日堂々と大臣が出てったらいい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顔色を伺う必要はない。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뒤 국회 답변에서 발언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竹島の日式典の政府代表については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강요 참석을 보류하고 예년대로 정무관급을 파견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다음 달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이 조율되고 있는 등 한일 관계가 순풍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장관급을 보낼 경우 한일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지지층인 강경 보수 세력들의 여론은 여전히 변수인 만큼 실제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산속 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한 산림조사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험준하고 우거진 산속을 사람이 직접 걸으면서 살펴야 해 위험도 뒤따랐는데요. 앞으로는 산림조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숲속 장애물을 피해 다닐 수 있는 자율주행 드론이 도입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나무숲 사이로 소형 드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갑니다. 사람의 조종 없이 나무 기둥을 요리조리 피하고 낮게 깔린 풀 위도 안정적으로 비행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처음 도입한 라이다 탑재 자율주행 드론입니다. 숲 내부를 스스로 날아다니며 3차원 정밀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특히 숲 위쪽과 안쪽을 동시에 훑는 조사 방식으로 나뭇잎에 가려 보이지 않던 나무의 둘레까지 96%의 정확도로 측정해냅니다. 라이다는 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센서로 레이저를 사물에 발사하여 사물의 모양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센서 기술입니다. 이 자율주행 드론으로 산림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1헥타르당 2시간가량. 사람이 일일이 산을 오르며 조사했던 기존 방식보다 무려 10배가량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지형에서 안전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숲 안팎을 3차원 정보로 취득하여 나무를 조사함으로써 기존의 산림조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위험을 해결하는 동시에 조사 데이터의 품질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드론뿐 아니라 여러 첨단 기술을 접목해
산림 관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가겠다는 목표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메마른 강원 동해안 지역에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27일째 이어지던 건조특보가 해제됐고요. 산불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미시령 터널을 빠져나오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안은 새하얀 눈세상. 나무며 바위며 하얀 눈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도심에도 두껍게 눈이 쌓였습니다. 비성객 눈길 사고 없도록 제설차도 서둘러 나왔습니다. 분주히 도로를 달리며 눈을 치웁니다. 최근 강원 동해안 지역은 눈다운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 산불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눈이 쌓이면서 당분간 산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전국에서 100건에 가까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배나 많았습니다. 특히 성묘객실화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는 설 연휴가 고비였는데 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때맞춰 한방눈이 쏟아진 겁니다. 덕분에 27일째 이어지던 건조특보도 해제됐습니다. 100일째 지금 눈비가 안 와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까지 불어서 산불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밤새 눈이 좀 내려가지고 그나마 진짜 고마운 눈인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이번에 동해안에 내린 눈은 무거운 습설이라며 미끄럼 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문을 닫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집 공간을 방학 기간 초등학생의 돌봄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시작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선생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학생들이 모인 곳은 학교가 아닌 집 근처 어린이집입니다. 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애가 안정적으로 또 다닐 수도 있고 또 애가 편해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얼굴도 편해 보이고 하니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방학 중 돌봄 공백을 고민하던 지자체가 어린이집 폐업과 보육인력 이탈까지 동시에 막을 묘안을 찾았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인력과 남는 공간을 활용해 초등학생에게 학습 보조와 체육, 무료 점심 식사 등 종합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5년째 10%씩 감소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초등학생들을 지금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0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겨울방학에 포항과 구미 등 11개 시군 31곳에서 초등방학 돌봄터를 운영한 뒤 평가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선생님들을 공직으로 채용해서 정말 나라에서 돌봐주는, 그래서 애를 놓으면 나라에서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돌봐주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경영난과 방학 기간 돌봄 문제를 해결할 지자체의 새로운 시도. 어린이집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동시에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메워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나, 다비드상 같은 불후의 명작은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이런 장벽을 깨고 손끝으로 예술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곡선이 손가락 끝을 타고 흐릅니다. 성모 마리아의 슬픔이 깃든 옷자락부터 누운 예수의 섬세한 근육 떨림까지 느낍니다. 다비드의 코를 만지며 거장의 숨결을 체험합니다. È un modo diverso di vederlo, di vedere l'arte. Pensiamo anche all'abbraccio. Quando abbracciamo qualcosa o qualcuno comunque ci dà qualcosa in più. 이곳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촉각 박물관입니다. 시각 장애인 부부가 여행 중 예술 작품을 만지지 못하는 슬픔을 겪은 뒤 세웠는데 이제 일반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주는 교육의 장이 됐습니다. È diventato ormai, sta diventando sempre più, è diventato un museo tattile. Quello che ha di particolare è scoprire una strada nuova per arrivare all'arte, per arrivare alla conoscenza. 시각 장애 조각가 탈리아 페리 씨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을 잃었던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오직 손바닥의 기억만으로 빚어냈습니다. Le mie sculture in più rispetto a quelle dello scultore vedente hanno che uno scultore vedente guarda e crea. Io tocco e creo. quindi 촉각박물관이 예술을 보는 것을 넘어 만지는 경험으로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전력 먹는 하마 인공지능이 이제 지구를 떠나 우주 궤도로 향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xAI의 통합을 선언하자 구글도 비밀 병기를 꺼내들면서 우주 명당 선점 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는 매달 1조 원 넘는 현금을 씁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카드는 스페이스X와의 전격 합병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지상은 이미 전력 부족과 환경 규제로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3년 안에 우주에서 AI를 돌리는 비용이 지상보다 저렴해질 것이란 구체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미 스페이스X는 데이터 센터용 위성 100만 기를 띄우겠다며 허가 신청까지 마쳤습니다. much more efficient because he's not dependent on any other businesses. So it helps to control costs, but also helps to drive efficiency and speed to market. 이 화려한 비전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흑자 기업 스페이스X를 앞세워 xAI의 적자를 메우려는 전략입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통해 AI 개발을 위한 수십조 원의 실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And I think it's something where he's essentially putting his money where his mouth is. I mean, he's doubling down in terms of with this,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for him to have xAI as part of SpaceX. 우주로 눈을 돌린 머스크에 맞서 구글도 프로젝트 선캐쳐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체 AI 칩을 탑재한 위성 군단과 정교한 레이저 통신망으로 우주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머스크의 물량 공세와 구글의 정밀 타격 중 누가 먼저 우주를 선점할까요? 이런 파격적인 시도가 인류의 혁신이 될지 아니면 거대한 거품이 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다음 달 저녁 후 완전체로 처음 선보이는 BTS의 5집 앨범 아리랑이 발매 전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복귀 앨범에서 왜 아리랑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했을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은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노래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공공에 도착한 예술사돌단 일행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공공대학 강당에서 제1회 공연을 가졌습니다. 아리랑은 K-팝의 세계화와도 함께해왔습니다. BTS 역시 10년 전 프랑스 K-팝 콘서트에서 아리랑을 부르며 한국 고유의 정서를 소개했습니다. 그랬던 BTS가 완전체 앨범으로는 3년 9개월 만에 내놓는 5집에 아리랑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멤버들이 겪은 희로애락의 정서를 하나의 서사로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 겪었던 희노애락을 포괄하고자 하는 그런 음악들을 잘 묶어줄 수 있겠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해온 BTS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는 상징적 선택을 한 겁니다. 가장 진짜 우리답고 뭔가 우리 뿌리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리랑이었던 것 같아요. 아리랑이 어떤 식으로 앨범과 곡 전반에 녹아들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미 수상 경력의 세계적 프로듀서 디플로는 미국 연예 매체와 인터뷰에서 BTS 앨범 참여 사실을 밝히며 세상을 놀라게 할 앨범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BTS는 한국적 정체성을 강조한 이번 복귀 첫 무대로 현대 한국 사회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택했습니다. 전통의 상징인 아리랑이 BTS만의 색채를 입고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른 아침 성묘 가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9도로 다소 추운데요. 낮에는 6도로 이맘때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많은 눈이 내렸던 강원도는 곳곳에 빙판이 예상되고요. 또 영남은 다시 대기가 건조해집니다.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은 영하 6.3도, 대구가 0도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춘천이 8도, 대구 12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맑고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